안녕하세요. 밤비입니다. 박셀바이오 2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파이프라인 중 DCMM 그리고 NKHCC는 1탄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는 박스루킨 15 그리고 박스칼들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루킨 15는 반려견 항암 면역 치료제입니다. 박스루킨의 루킨은 인터루킨 15에서 따오는 것입니다. 인터루킨이란 사이토카인 중에 하나인데요. 사이토카인은 세포들끼리 사용하는 신호 전달 수단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문서입니다. 이 인터루킨 15는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사이토카인 중 하나입니다. 이 박스루킨 15는 세계 최초 반려견 전용 항암 면역 치료제입니다. 개 유전체 정보를 바탕으로 설계 및 개발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고 우수한 효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루킨 15의 면역학적 기능을 살펴보면 자연 살해세포 발생 분화 활성화 증식, 그리고 T세포의 분화 활성화 증식, B세포에 대해서 항체 생산력 증가, 그리고 수지상세포의 분화 촉진 및 생존력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1탄에서 설명드렸던 면역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살해세포는 선천면역, 그리고 T세포, B세포는 적응면역이었죠. 그리고 수지상세포는 선천면역인데 이제 이 선천면역과 적응면역을 매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세포였습니다. 여기 자료 중에 인터루킨2에 비해서 안전성을 확보하였다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 인터루킨2는 원래 T셀 억제와 활성화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약간 효과가 들쑥날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량 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고 방광기가 매우 짧아서 적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루킨 15의 효과와 안정성을 확인해 봐야겠죠? 일단 효과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66.6%의 높은 임상효과를 확인을 했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도 효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작용으로는 약간의 구토와 미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암은 정말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의 실제 나이는 곱하기 4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결국에 암은 노화와 그리고 유전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8살 이상의 반려견의 암 발생률은 약 50%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반려견 관련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견 전용 항암 치료요법은 아직 없습니다. 박스루킨 15는 반려견 전용 사이토카인 항암제입니다. 개 유전체 기반 제조합 단백질로 높은 종특이성을 확보하였고 제조합 단백질 기술을 통한 생산성을 확보를 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성공을 하게 된다면 고양이 등 다양한 적응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적응 반려동물들에게 확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인간에게서도 적용할 수 있는 항암제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진행한 박셀바이오 대표이사 인터뷰를 보겠습니다. 현재 반려견의 항암 치료는 사람에게 쓰이는 항암제의 용량을 조절해 그대로 적용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허가입니다. 18년 12월 임상시험을 완료를 했는데 품목허가 접수하는 과정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례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검역본부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검역본부에서 품목허가 승인을 하면 박스루킨 15로 박셀바이오의 첫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승인이 나게 되면 글로벌 시장을 먼저 공략한 후 국내에서 국가 출하 승인 절차를 추가로 거친 뒤에 직접 판매 혹은 판권을 넘길 계획이라고 합니다. 직접 판매 생산을 하게 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제조시설입니다. 이미 위탁 생산 업체와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파이프라인인 칼티 플랫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셀바이오는 다른 거에서도 그렇고 다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영역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플랫폼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플랫폼에는 칼티와 M칼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항원을 대상으로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칼티 세라피의 일단 기본적인 방식은 면역세포를 몸 밖에서 강화를 시켜 강력하게 암과 싸울 수 있게 만들어서 다시 주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T셀에 항체를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항체를 붙인 칼티 세포는 암세포에 붙어서 암세포에게 죽으라는 시그널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파괴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칼 치료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타겟하는 항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메소텔린, 하나는 에파 A2를 타겟을 합니다.
현재 메소텔린을 타겟하는 항암제는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엘과 녹십자 모두 지금 CAR-T 세포를 메소텔린 타겟하는 걸로 만들고 있습니다. 메소텔린을 타겟으로 하는 항암요법은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2009년부터 나왔고요. 일단 메소텔린이라는 것은 인체의 강, 즉 비어있는 부분을 둘러싸는 보호층으로 원래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암에서도 풍부하게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항원인 에파2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인 정상 세포에서는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암세포에서는 많이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서 연구가 된 지는 3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가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CAR-T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CAR-T는 4세대 면역 항암제라고 불립니다. 면역 항암제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면역 광문 억제제, 면역세포 치료제, 항암 백신, 면역 바이러스 치료제가 있습니다. 면역 관문 억제제는 원래 T세포는 암세포를 만나게 되면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면역 관문 단백질이 활성화되게 되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을 차단시키는 것이 면역 관문 억제제입니다. 면역세포 치료제는 면역세포를 몸 밖으로 꺼내서 강화, 변형시킨 다음에 다시 몸에 주사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CAR-T 치료제, NK세포 치료제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항암 백신은 말 그대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면역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면역 관문 억제제와 면역세포 치료제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CAR-T 치료제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 용어는 키메릭 항원 수용체 발현 T세포의 줄임말입니다. 키메릭은 키메라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T세포에 항체를 붙인 키메라라는 것입니다. 주로 CD19 항원을 타겟을 하고 급성 림프구 백혈병에서 높은 반응률을 나타내었습니다. NK 세포 치료제와는 달리 계속 투여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T세포를 사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T세포는 적응 면역입니다. 현재 승인되어 있는 CAR-T 세라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여기서 가지고 왔고요. 길리어드의 예스카타 그리고 노바트스의 킴리아가 있습니다. 둘 다 2017년도에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둘 다 백혈병의 적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타겟도 동일합니다. 킴리아는 83%의 환자에서 완전 관해를 보여주었고 예스카다의 경우에는 54%의 환자에서 완전 관해 그리고 82%의 반응률을 보였습니다. 유지에 대해서는 킴리아는 자료가 없고요. 예스카다의 경우에는 6개월 동안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노바티스의 킴리아의 경우에는 국내 도입 절차를 밟고 있고 길리어드의 예스카타의 경우에는 아직 좀 더 고민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CAR-T 치료제는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은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AR-T 치료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양하게 적용 가능해서 플랫폼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T세포에도 종류가 있는데 암세포를 잘 공격하는 T세포를 선택적으로 수정하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환자가 가진 암종의 특이적인 T세포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한 면역 반응을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응 면역인 T세포이기 때문에 이 단일 투약 후에도 지속되는 면역 가능성이 있습니다. NK셀은 1탄 임상에서 보면은 5일 투여를 2번을 하는데 그게 바로 공고요법입니다. 이렇게 좀 여러 번을 투여를 해야 되는데 CAR-T 세포 치료제는 한 번만 투여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암세포는 변이가 잘 일어나는 게 문제인데 변이가 일어나면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 치료제를 만들고 그리고 추가 수정을 하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 처음에 만들어질 때 14일 이상 정도 소요가 되는데 다른 회사에서는 한 달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또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작용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는 치료제입니다. 일단 심각한 이상 반응이 있는데요. 일단 쓰다 보니 점점 독성이 나타나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 5명이 연이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공동적으로 뇌 부종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좀 분분했는데요. 일단 이게 문제가 안정성 확립을 위한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될 동물 모델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킴리아의 경우에는 FDA에서 해당 임상시험이 끝나는 시점에 추가 실험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뇌에 CD19 항체가 붙지 않는 것을 검증을 해서 뇌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냈고요. 현재 기존 약물 2개는 CD19 한 가지만 표적하기 때문에 완치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중특이성 CAR-T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치료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백혈병 이렇게 혈액암 위주로 타겟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녹십자 발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AR-T 치료제에서 T세포는 종양 부위로 이동해서 침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아다니는 혈액암이랑 달리 고형암은 그 기관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양을 둘러싼 섬유 조직도 있고 종양 미세
미세 환경도 있고 그래서 침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동물 실험 결과 복강주사와 정맥주사 모두 항암 효과가 확인이 돼서 CAR-T가 원하는 부위로 잘 이동해서 침투하고 잘 성공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계로 돌아오면 상업화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비용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대표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다들 많이 아시는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으로 인해서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은 치료 후 59%에서 나타났으며 환자 137명 중 17명에서 심혈관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독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 독성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인허가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환자의 안전입니다. 여러 생물학적 물질을 도입을 해서 분할을 시키고 증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워낙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15년 팔로우업도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조에 있어서는 아직 미지의 영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몸에서 나와서 다시 들어갈 때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이게 잘 관리가 돼야 하는데 이거를 프로토콜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종의 것을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 환자 자신의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바이엘이 현재 동종 유래 그리고 자가 유래 후보 물질을 둘 다 가지고 있는데요. 동종 유래는 기성품, 자가 유래는 맞춤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치료제는 모두 메소텔린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조 공정을 거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셀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뽑아낸 T셀을 매뉴팩처링 사이트에 보냅니다. 굉장히 낮은 온도로 보관해야 하는 등 고려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CAR-T셀 테라피를 받을 준비를 합니다. 일주일 전에 화학요법을 받는데요. 그래야 CAR-T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면역 세포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을 미리 없애주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CAR-T셀을 환자가 투여받습니다. 투여하고 괜찮은지 모니터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하게 됩니다. 박셀바이오가 보여주고 있는 생산 과정도 동일합니다. CAR-T셀로 만드는데 7에서 14일 정도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스마트 제조 공정입니다. 이 스마트 제조 공정은 벤치 투 베드사이드 공급 용이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합니다. 이 스마트 제조 공정은 CAR-T 테라피뿐만이 아니라 다른 치료에도 적용을 할 것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여기서는 실험 결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색은 CAR-세포, 초록색은 mCAR-세포입니다. Y축은 종양의 크기로 위로 올라갈수록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종류에 따라서 다른 효과를 보여주었는데요. mCAR-세포는 종양의 크기가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었고 CAR-세포는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나중에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AR-세포는 한 번 더 주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전임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이제 라이선스 아웃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스마트 공장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 공장이 언제 완성되느냐에 따라서 라이선스 아웃을 언제 할 수 있는지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스마트 팩토리 자체를 라이선스 아웃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벤치 투 베드사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벤치는 공장이고 베드사이드는 환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박셀바이오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대표이사의 인터뷰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셀바이오가 추구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는 오토메이티드 클로즈 시스템입니다. 외부에서 간섭 없이 자동으로 완성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냥 공장을 라이선스 아웃을 하게 되면 그 GMP 시설 그리고 그 외부 인원들을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 인력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클린한 클린룸 안에서 클로즈 시스템으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많은 비용을 절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종합병원에 직접 스마트 팩토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송 시간도 줄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벤치 투 베드사이드를 굉장히 단축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암제는 빨리 맞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암도 커지고 그리고 다른 데로 침범도 하기 때문이죠. 유튜브에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일단 답변을 보면은 문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모듈 같은 거를 공급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IPO를 할 때 녹십자 랩셀과 NK맥스와 비교를 했습니다. 녹십자는 16년도에 이상을 진행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박셀바이오는 18년도에 이상을 진행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NK맥스는 1상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1상을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위의 시가총액은 8월 6일 기준이고요. 아래 진한색 글씨는 12월 8일 기준의 시가총액입니다. 처음 설정한 시가총액은 박셀바이오가 월등히 낮았지만 지금은 현재 거의 1조 가까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녹십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도 현재 CAR-T 치료제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셀바이오와 유사하게 메소텔린을 타겟으로 하는 고형암 대상의 CAR-T 치료제입니다. 쥐를 대상으로 했을 때 1차 투여 후 80에서 90%의 항암 효과를 보이고 2차 투여 시에는 완전 관해를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이 윗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형암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12주, 즉 3달까지도 아직까지 완전 관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약물은 21년 하반기에 미국 임상 1상 진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박셀바이오의 임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논문을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셀바이오의 약물이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암 환자에게는 생존 기간을 늘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반응률로 과연 생존율을 예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반응률은 결국엔 오버럴 서바이벌의 인디펜던트 프리딕터, 그러니까 독립적인 변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렌비마랑 소라페닙을 가지고 살펴보았는데요. 이전 자료에서는 13.6개월 그리고 12.3개월을 보였습니다. 새로 진행한 임상 결과를 보면 이번에는 17.6개월, 그 다음에 17.8개월을 보였습니다. 이 값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대상을 투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약의 반응을 보였던 환자들에 있어서는 OS는 22.4개월이었고 반응이 없었던 환자는 11.4개월이었습니다. 꽤나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결국에는 리스폰스가 좋으면 서바이벌 기간도 늘어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논문들에서도 그렇게 동일한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박셀바이오 거랑 이제 다른 약물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보면 반응률이 72.7%입니다. 이 수치는 스테이블 디지즈, 그러니까 안정적인 상태도 포함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상 2회 이상 중간 결과에서는 현재 1명의 환자가 완전 반응을 보였습니다. 임상 1상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NK셀을 5일 동안 투여를 했고요. 5일 동안 투여를 한 객관적 반응률은 72.7%, 그리고 생존기간 연장은 40개월입니다. 그러면 현재 다른 회사들의 임상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의 NK세포 치료제는 현재 리투ක්시맙과 병용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 50%의 환자에서 부분 관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NK맥스도 NK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중간 발표를 했는데요. 키트루다와 병용을 해서 비소세포 폐암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명 중 4명에서 종양 감소 효과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고요. 이는 66%의 반응률입니다. 4명 중 3명은 50% 이상 줄어들었고 1명은 30% 이상이 줄어든 부분 관해를 보였습니다. 적응증이 달라서 직접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결과 비교는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임상에서 반응률은 CR과 PR뿐만이 아니라 SD까지 포함했습니다. 이 SD를 제외를 한다면 CR은 4명, PR은 1명으로 전체 반응률은 50%입니다. 타 회사는 SD를 포함하지 않아 빼고 계산해 보았습니다. 기허가 받은 NK세포 치료제들의 반응률을 살펴보면 약 83%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는 현재 박셀바이오의 NK세포 치료제의 반응률이 좀 떨어진다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아마 고형암이다 보니까 좀 더 반응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IPO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 예수에 대해서는 항상 잘 살피셔야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지분이 1년 그리고 3년 정도 묶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타임라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박스루킨 15도 있습니다. 가장 빠른 매출 창출 예상 시점은 21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스마트 팩토리가 진행이 돼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꼭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기술 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과 더불어 표준화 그리고 제조 비용 절감을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진행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IPO를 통한 자금 조달은 스마트 팩토리 설립을 위해서 쓰인다고 합니다. 상장된 이후에 꽤나 많이 우상향한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48위입니다. 그렇다면 투자 yes or no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있고 애로 가능성이 굉장히 가까워졌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계 최초 반려견 항암제를 만든다는 점도 있는데요. 기업 설명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경영학적인 판단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반려견 항암제는 시간이 짧게 걸리기 때문에 인간 항암제보다는 훨씬 빠르게 매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항암제를 만든 것이죠.
당연히 모든 제약회사에서 위험한 점은 신약 실패 가능성입니다. 여기서는 스마트 팩토리도 잘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딜 실패하는 것도 잘 살펴봐야겠고 반려견 항암제가 관련 얼마나 시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셀바이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